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는 28쪽이 되겠고요.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걸 한번 이제 되짚어 볼 건데요.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거여서 황하문명. 자, 그랬을 때 각골문자 뭐 이런 게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그 각골문자 이전에 기록상에 남아있는 최초의 국가로 이제 누가 있었냐면 한나라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실체가 완전하게 확인된 나라가 은나라. 여기에서 이제 각골문자가 키워드라 할 수 있겠죠. 자, 이후에 주나라의 모습, 봉건제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춘추 전국시대의 키워드는 철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다 통일했었던 진나라. 진나라에서는 통일정책.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라 같은 경우는 한나라는 뭐죠? 한족 문화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그랬을 때 전한과 후한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중에 전한의 무제 엽적이 시험 문제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한나라 황건적의 나라 무너지고요. 자, 뭡니까 여러분들?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이러한 혼란기가 이어지게 되죠.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는 이제 북조와 남조의 어떤 성향 차이, 요걸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혼란기를 다시금 통일했었던 게 누구냐면 수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수나라는 581년에 건국이 됐고 589년도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 통일했고 618년에 망할 건데 단명을 했죠. 그럼 이 수나라가 공부할 때 문제와 양제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건데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운하 이러시면 됩니다. 자, 이때요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또 뭡니까 여기에 있는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나라가 단명을 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농민 반란을 진압해라 그랬더니 이연이란 장군이 오히려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 농민 세력을 끌어안고 뭘 건국했다? 당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발전될 거냐면 907년까지 이렇게 발전이 될 건데 여러분들은요 세기를요 여기 있는 한나라 때부터 세기를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3세기, BC 3세기에서 AD 3세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발전된 게 한나라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3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6세기까지 발전됐고 수나라는 6세기, 7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7에서 10세기, 이때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선생님, 각각의 왕조별로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당나라 키워드는 뭔데요? 당나라 키워드는 율령체제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율령체제가 이제 확립이 될 건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살을 붙이기로 하고 일단 키워드는 요겁니다. 이 당나라에서요 왕 이름을 제가 몇 명을 쓸 건데 이 왕 이름 자체를 시험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나라 고조. 이 당나라 고조가 누구냐면 이연이죠. 그럼 이연은요, 뭘 건국했습니까? 당을 건국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당나라 건국했을 때 수도가 장안성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CF하고요. 돌궐이라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돌궐의 지원을 받았다. 돌궐의 지원을 통해서 당이 건국되는데 우리 교재에 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수나라 때 수양제가 돌궐이라는 애들을 잠시 복속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궐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닌데 까불지 마라고 수나라가 돌궐을 눌러놨었던 거죠. 그렇지만 수나라가 살수대첩으로 어떻게 되죠? 국력이 약해졌을 때 여기는 돌궐 세력이 다시금 힘을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나라가 돌궐을 잠시 누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나라가 정치적으로 버벅거릴 때 돌궐 세력들이 다시금 힘을 뭐했다? 회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해되나요? 그럼 그때 이 돌궐은 수나라한테 한번 얻어터진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수나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그때 때마침 이연이 누구를 건국할 때? 당을 건국할 때 여기 있는 수나라 무너뜨릴 때 돌궐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 돌궐이 이연을 도왔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돌궐의 도움받아서 당이 건국이 됐고 이 당나라 태종 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당나라 태종 때 여러분들 무슨 집권이 확립이 될 거냐면 중앙 집권이 확립이 될 건데 즉 율령체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율령체제가 여기서 확립이 되는데 통치가 매우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태종 때 연호가 뭐냐면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란 연호가 쓰이고 있었을 때 나라의 통치가 매우 안정을 이뤘다. 정관의 치세 이렇게 기억합시다. 정관이란 연호가 쓰였다. 그러니까 태종이 올라온 그 첫 해를 정관 1년. 그럼 두 번째 해는 정관 2년, 세 번째 해는 정관 3년. 그 정관이라는 연호가 쓰이고 있을 때 국가의 통치가
잘 됐다는 거죠. 조심할 거는 앞에 강에서 배웠었던 거에 한나라. 이 한나라 때 여러분들 자 뭐가 있었냐면 한나라 고종 평성의 치라는 게 있었죠. 그 평성의 치는 평성이란 동네 이름이고요. 그 평성이란 동네에서 흉노에게 포위됐었던 치욕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평성의 치, 요 사건하고 지금 표현하는 정관의 치, 요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정관이란 연호가 쓰여 있었을 때 통치가 매우 안정을 이뤘다. 그래, 중앙집권이 확립이 됐고 이후에 자 여기에 자 누가 나오냐면 고종이 나오는데 이 고종은요 초반에는 정치를 잘해요. 고종은 초반에 잘 정치를 했는데 우리 한국사하고 연결시켜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김춘추가 나당연합군을 결성할 때 누구를 찾아갔었던 거냐면 당나라 태종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나라 태종과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나당연합군이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우리 신라 입장으로 본다라면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 중국의 황제는 고종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당연합군을 출병시켰었던 거죠. 어쨌든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는데 이 고종 말년에 혼란이 나타난답니다. 이 사건을 무위의 화라고 표현할게요. 그 무위의 화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직접 묻진 않지만 이런 겁니다. 무시성을 가진 여성과 위시성을 가진 여성이 연이어 권력을 장악했던 시대. 뭔 말이냐면 이 고종 말년에 태종 때의 궁녀였었던 무씨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무씨를 이제 아끼게 됐죠. 그러면서 이 고종이 무씨와 사랑에 빠졌었을 때 고종이 말년에 또 병약하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 무씨가 막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고종이 죽고 이제 중종이 올라와요. 중종이 올라오는데 그 중종을 잘라버립니다. 야, 너 꺼져. 누가? 이 무씨가 중종을 잘라요. 자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잠시 바꿉니다. 주나라라고.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아예 없어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개무시하시고 그러면 이 무씨란 여성이 당나라의 최초의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측천무. 그 측천무가 바로 무씨였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측천무가 결국 또 죽게 됐고 다시 아까 잘렸었던 중종 있잖아요. 그 중종이 복위가 돼요. 복위가 됐는데 이번에는 중종의 와이프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누구냐면 위씨. 그럼 무씨와 위씨 이 두 여성이 연이어서 정치적 권력을 잡고 정치가 혼란이 지속됐던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무위의 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고종 말년에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이때 이 현종이란 왕이 여기에 있는 이 무위의 화를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그럼 무위의 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라와서 다시금 무슨 집권을 재확립한다? 중앙집권을 재확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였던 연호가 뭐냐면 개원이거든요. 그러면 개원이라는 연호가 쓰이고 있었을 때 통치가 안정을 이루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치? 개원의 치세, 개원의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 용어만 확인하시면 돼요. 정관이란 단어, 그 다음에 개원이란 단어. 예를 들어 개원통복라는 게 발행이 되거든요. 외울 필요 없죠. 개원이란 연호가 쓰이고 있었을 때 발행된 화폐 이런 뜻이거든요. 개원통복, 아무튼 개원의 치. 중앙집권을 재확립했다. 그런데 이 현종도요, 말년에 또 사고가 터져요. 말년에 사고가 터지는데 일단은 요 전투 먼저 빼내고요. 탈라스 전투 751년. 그 다음에 여기에 양귀비. 이 양귀비는요, 교과서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양귀비를 굳이 써주는 이유는 현종이 양귀비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근데 실제 양귀비와 현종과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예요. 나이 차이는 31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31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황제니까 어떻게 돼요? 왕비도 있겠고 황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몇 번째 후궁인지도 모르고 또 거기서 태어난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아버지하고 인사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몇 번째 아들, 누구의 후궁의 누구의 몇 번째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구냐?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현종이 그 양귀비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유배 보내고 며느리를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여러분들 남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소개팅을 했고 여자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고 사랑에 빠졌어. 자, 그래서 여자친구를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줬어. 아버지 여자친구예요. 라고 소개시켜줬는데 다음날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하고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죠. 아버지를 하나의 집의 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왕이 자 결국 어떻게 돼? 그들은 사랑이라 하겠지만 가정생활을 잘 돌보지 않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현종과 양귀비가 자 사랑에 빠졌다. 현종 말년에 결국 정치에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의 파워가 커집니까? 양귀비의 파워가 당근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양귀비에 자 오빠가 있는데 자 양국충이 있습니다. 자 양국충. 이 양국충은 양귀비의 오빠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자 알록산이 있는데 이 알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귀비의 자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자 이건 오빠고요. 둘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실권은 누가 지고 있죠? 실권은 현종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에 빠졌거든요. 실권은 양귀비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결국은 누구 편을 들은 겁니까? 여기에 있는 양국충의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록산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반란을 자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알록산의 난. 근데 이 알록산의 난을요.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승해서 반란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다. 안사의 난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게 바로 755년도 이때 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사의 난. 자,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이 중에 탈라스 전투는 하나의 단독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고 자, 우리 다시 본문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빼낼게요. 자, 이 탈라스 전투는요. 751년도에 당나라와 자, vs 아바스 왕조라고 불려지는 이슬람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벌였던 전투가 탈라스 전투입니다. 그럼 이 탈라스 전투는 어디에 대한 패권 다툼이냐면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에 대한 패권 다툼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느냐면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합니다. 그럼 당나라는 비단길에 대한 패권을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그랬을 때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왕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자 촉진된다. 이 말 이해되나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촉진되었다. 왜?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가 승리했기 때문에. 맞죠? 두 번째. 이때요. 당나라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그 포로 중에 제지술자, 종이 만드는 기술, 제지술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종이 만드는 제지술이 전파가 되죠. 이게 탈라스 전투의 자, 또 하나의 의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요. 탈라스 전투 이후에 아까 이게 비단길의 패권 다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단길에 대한 이용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쟁 이후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줄어들겠죠. 왜?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당나라는 무슨 길에 대한 이용을 더 많이 하냐면 바닷길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바닷길을 이용했겠지만 상대적으로 탈라스 전투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바닷길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에 어느 나라 배가 들어왔고 어느 물건을 수출 수입했고 막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박사라는 걸 설치하냐면 시박사라는 거를 자 설치하게 됩니다. 시박사는 자 우리나라로 친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이런 관청과 비슷합니다. 해양수산부. 그래서 이 시박사가 자 당나라 말기 현종 때 설치돼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 현종 때 설치되어서 그 뒤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갑니다. 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쭉 시박사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청나라 때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바다 해자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 해관이라고 이름이 자 청나라 때 바뀝니다. 됐죠? 이거는 뭐 청나라 때 모습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해관을 묻진 않을 거니까 참고로 듣고 날리시고 중요한 건 시박사가 당에서부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있었다. 자 탈라스 전투 자 하나의 단독 문제로 자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돌아옵시다. 그러면 중국 당나라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율령체제의 확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령체제가 자 이렇게 확립이 됐을 때
어느 나라 걸 그대로 계승했냐면 수나라 거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수나라의 제도. 자, 우리 앞에 강에서요. 수나라 문제가 율령을 정비했었을 때 뭐 했었죠? 과거제, 균전제, 삼성육부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계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령에서 일단 큰 뼈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균전제라는 게 있어요. 균전제. 균전제부터 떠올립시다. 균전제는요. 북위의 효문제가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균전제를 했었죠. 근데 그 균전제가 실패한 균전제죠. 왜냐하면 노비한테, 가축한테도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서 수나라는 사람한테만 지급했다. 근데 그 수나라의 행정제도를 누가? 당나라가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수당시대의 토지제도는 균전제입니다. 됐나요? 균전제. 그러면 이 균전제는 농민들한테만 토지를 줄 건데 야, 토지 받아서 고맙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야지. 조, 용, 조. 이 조가는요. 조는 토지세입니다. 용은 노동력. 조는 특산물. 그래서 토지세와 특산물, 노동력과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가 정착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받은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부병제. 그럼 누가 군대 간다고요? 농민들이. 왜? 농민들이 뭘 받았으니까? 토지 받았으니까 군대에 갑니다. 솔저가 되죠. 그래서 농병 일치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쌤이 세 가지를 쓸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균전제라는 것이 자 기본 뼈대가 되어서 파생된 겁니다. 균전제에 의해서 토지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세금 내라. 균전제에 의해서 토지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군대에 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자 움직인다. 그래서 율령체제의 확립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볼 거고요. 이랬는데 여기에 무슨 난이 벌어진 거냐면 안사의 난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럼 안사의 난이 755년도에 자 벌어져서 대략 한 8년 정도 아마 자 전개가 될 건데 이 안사의 난의 이 혼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가요 급감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당나라 때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당나라 인구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감을 해버렸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755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 와 안사의 난이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겁니까? 물론 이 안사의 난이라는 혼란기에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구가 곤두박질 칠 정도로 급감했다? 절대 인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서류상의 인구가 감소된 거예요. 즉 중앙정부가 뭐 파악조차 못하는 거예요? 인구 파악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인구 파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났다. 인구의 급감. 이해됐죠? 그럼 중앙정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안사의 난은요. 진압이 될 때 누구의 도움받았냐면 위구르의 도움을 받아요. 자, 위구르의 도움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압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무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가까스로 진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끌어내야 되냐면 안사의 난 때 인구의 급감, 중앙정부가 혼란스럽다. 그럼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안사의 난 이후에 지금 율령체제가 뭐 되느냐면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안사의 난 이전에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는데 그러면 균전제는 어떻게 붕괴가 되고 조용조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자 부병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건데 일단은요. 지방에 힘 있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나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합니다. 그 호족들이 중앙정부의 힘이 강할 때는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중앙정부가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얘 때 어떻게 돼요? 설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야, 너 정부한테 뭐 땅 받았다고? 일로 와, 이거 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토지를 뺏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넓은 땅을 가진 지주가 되죠. 그럼 농민들은요. 토지를 빼앗기고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지주를 찾아가서 땅을 다시 빌려 쓰는 뭐가 된다? 전호가 됩니다. 즉 소장농이 됩니다. 무슨 전호제? 지주 전호제가 자 확산되게 됩니다. 요거를요. 장원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지주전호제라고 공부할게요.
그럼 요 지주전호제에서 요 지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롭게 떠오른 지주다. 신흥지주라고 합니다. 신흥지주. 즉 율령체제가 이렇게 확립된 요 시점에서는 넓은 땅을 가진 지주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균등하게 이제 토지를 다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진 지주는 그닥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롭게 지주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정부의 혼란을 틈타서. 그래서 신흥지주, 얘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형세호라고도 부를 건데 이 형세호라 불려지는 얘들이 나중에요. 송나라 때. 그러니까 당나라 망하고 혼란기 이후에 다시 또 송나라가 되거든요. 그 송나라 때 얘네들이 송나라 때 사대부라는 관리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로 성장할 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 시험에 몰빵을 해가지고 결국 과거에 합격을 하고 사대부라 불려지는 집권층으로 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사대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형세호라는 개념만 일단 확인하시고 요거는 송나라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노제가 확산이 되면 빈부차가 커지고 있는 건가요? 지주는 돈이 많은 거고 전호는 돈이 없는 거니까 빈부차가 커지고 있죠. 그때 정부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세금제도인 조용조를 뭐로 바꾸냐면 양세법이라는 걸로 바꾼답니다. 양세법은요. 무슨 차이를 반영한 거냐면 빈부차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빈부차를 반영했다? 양세법. 그럼 왜 양세법이냐면 여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거뒀기 때문에 양세법이라 불렀고 자, 빈부차를 반영했다? 선생님, 아름다운 세금제도인데요. 빈부차를 반영했으니까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요. 즉, 토지가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라. 토지가 없으면 자, 없는 대로 적게 세금을 내라.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요, 사실은 이 계층구조에서 이렇게 있는 자, 뭡니까? 다이아몬드 형태, 즉 중산층이 이렇게 많이 두텁게 형성된 이게 사실은 계층구조에서 좀 더 사회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주전호제에서 양극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그랬을 때 정부는 여기 있는 지주전호제의 확산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지주야, 왜 뺏어? 국가가 농민한테 준 토지를 네가 함부로 왜 뺐는데? 원래 주인 농민에게 빨리 돌려줘.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는데? 컨트롤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왜냐면 안사이나는 진압됐지만 그 혼란에서 이미 지주가 너무나 많이 세력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 그럼 너 땅이 많으니까 대신 세금은 많이 내라. 이렇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양세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떤 그 백성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했다면 당연히 무슨 전호제의 확산을 막았어야 된다? 지주 전호제의 확산을 막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뺏는 모습을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주 전호제를 인정해 준 겁니다. 왜요?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라. 적으면 적게 내라. 그럼 이제 땅을 넓게 가지고 있는 건 합법이야, 불법이야? 합법이죠. 대신 뭐만 많이 내면 돼? 세금만 좀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주전호제, 지주제가 합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는 워낙에 기본 경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땅을 더 넓혀 나가도 이제 누군가가 터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세법은 얼핏 보면 빈부차를 반영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세금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정부가 무슨 전호제의 확산을 못 막은 거다? 지주전호제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거랍니다. 자, 빈부차는 커집니다. 그러면 무슨적 불평등도 커질까요? 사회적 불평등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 불평등, 이것들이 계속 뭐 된다? 심화가 될 거고요. 야, 농민아, 군대 와. 아니, 군대 갈 여력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군대에 갑니까? 지금 토지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군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는 모집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모병제가 이때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사이난 이전의 모습과 안사이난 이후의 모습, 요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하셔라? 비교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안사이난 이후에 율령체제가 붕괴되어서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 뭐 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난이 벌어지냐면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875년도에
항소인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벌어지는데 이 농민 반란은 자 결국은 10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그 반란이 10년간이나 지속이 됐다는 얘기죠. 진압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진압하고 진압하는데 자 급급할 게 아니라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지? 그 근본 원인이 뭐지? 그거를 찾아내서 뭐 해야 돼요? 개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압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죠. 사회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혼란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 여기에 어떤 게 벌어지냐면 주전충이라는 사람의 난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주전충이 난 907년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은 뭐 출신이냐면 절도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요. 절도사가 뭔지는 교재의 핵심 체크 쪽에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절도사는 변경의 수비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경, 수비를 담당했던 군인들입니다.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애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국경 수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지방에서 행정권과 사법권 이런 것까지 장악하면서 일종의 반독립적 자, 세력으로 이렇게 뭐하기 시작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후기로 가게 되면 즉 안사이나 이후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 독립적 세력으로 누구들이 절도사들이 크게 성장하게 됐고 그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누군가가 즉 주전충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에 있는 당나라가 뭐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었을 때 몇 대 10국의 혼란이 나타나냐면 5대 10국 시대라는 혼란이 나타나는데 이 5대 10국 시대는 앞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배웠었던 5호 16국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때 5대는 뭐냐면 5개의 왕조. 그럼 5개의 왕조 누가 있었냐면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그래서 5개의 왕조. 그래서 앞에요. 주나라 있었죠, 한나라 있었죠, 진나라 있었죠, 당나라 있었죠, 양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왕조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후자를 붙여요. 처음에 안 나옵니다. 후량, 후당, 후한, 후진, 후주. 그러면 얘네들이 5개의 왕조가 쭉 발전될 때 주변에 있던 10개의 나라. 그러니까 묶으면 5대 10국 시대. 됐죠? 이 5대 10국 시대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절도사들이 난립했던 혼란기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난립했던 시대. 요게 몇 대 10국 시대다? 5대 10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후량은 후당한테 망할 겁니다. 후당은 후진한테 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후당이 후진한테 망해서 후진이 발전되는데 이 후진이 후당을 무너뜨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거란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란이라는 아이들이 얘를 도운 거죠. 후진을. 그래서 이제 후진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얘가 발전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후진의 입장에서는 거란이 고맙죠. 그래서 이 거란족에게 자 베이징 주변에 16개 땅, 그래서 연운 16주를 거란족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베이징 인근에 16개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936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936년이라 할 수 있겠고 나중에 이 후주가 다시 이제 송나라가 될 건데 이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이 되어서 979년도에 5대 10국 시대를 다 통일할 겁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즉 5대 10국 다음에 왕조는 자 누구로 발전된다고요? 송나라로 발전됩니다. 그럼 얘가 건국된 시점은 960년이고 다 통일한 시점은 979년인데 960년이 됐든 979년이 됐든 어쨌든 거란족이 무슨 16주를 차지한 이유입니까? 연운 16주를 차지한 이유죠. 그래서 송나라는요. 나중에 이 거란과 다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만리장성 아래쪽에 베이징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즉 거란족이 만리장성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리장성 안쪽 여기에 16개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의 전체 지역을 통일한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송나라가 건국된 시점은 이때였었고 얘가 여기를 차지한 시점이 936년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놓고 거란족과 송나라가 이제 자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송나라가 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자 이 정도 일단 큰 틀을 잡았고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자 무슨 체제의 확립이다? 율령 체제의 확립이다. 교재 한번 가볼까요?
28쪽에서 여러분들 거기에 태종. 태종 때, 자, 뭐 하나 밑찍으시냐면, 태종 때 정관의 치, 예, 밑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종 때 개원의 치 밑찍으시고, 니은번, 탈라스 전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사이 난 이후에 급속도로 세트되었다. 탕후드라 8번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 무의의 화 자체는 묻지 않습니다. 개무시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율령격식. 율령격식에서 이제 율과 령은, 율은 뭐라고 그랬죠? 형법, 령은요, 행정법. 격식은 뭐냐면, 율과 령에 대한 세부 세칙.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 세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령이 있으면 얼마를 거둘 거고 언제 거둘 거고 몇 퍼센트를 뭐 거둘 거고 이런 세칙을 만든 게 이제 격과 식입니다. 됐죠? 격식. 묶어서 우리가 율령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율령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치 조직의 삼성육부, 지방행정의 자, 도, 그다음에 주현 밑줄 그어 볼까요? 주현제. 우리가요, 춘추 전국 시대의 일부 국가는 이미 무슨 제를 했었고요? 9년제를 했었고,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이 전국적 9년제를 했죠. 요게 주현제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이 주라는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주현제, 9년제. 결국은 같은 겁니다. 됐죠? 같은 거. 자, 그 다음 밑에 균전제 발표하시면 되고요. 균전제. 토지제도를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이제 토지제도를 마무리 지을 건데 정전제, 한전제. 정전제는 언제 거였었죠? 자, 주나라 거였었나요? 자, 그 다음에 한전제는요. 이 한전제는 한나라 때 거죠. 자, 그 다음에 균전제가 있었고요. 요거는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북위. 그 다음에 다시 자, 균전제. 요거는 자, 수나라와 당나라죠. 왜냐면 당나라가 수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그럼 토지제도는 딱 몇 개만? 이렇게 4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나라 정전제, 한나라 한전제, 북위의 균전제, 수당의 균전제. 그래서 북위의 균전제와 수당의 균전제 차이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나라 때 자, 무슨 난이 벌어졌고? 안사이난. 그럼 안사이난 이후에 다시 가면 안사이난 이후에 무슨 전호제? 지주 전호제. 맞죠? 그래서 누가 망할 때까지 중국의 자, 왕조가 망할 때까지 쭉 무슨 전호제로 발전될 것이다? 지주 전호제. 그러니까 그 뒤에 토지제도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안사이난 이후부터는 중국 왕조가 망할 때까지 무슨 전호제가 쭉 지속된다? 지주 전호제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딱 이렇게 4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거기에 뭐 그 토지 이름에 영업전, 구분전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균전제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나라의 쇠망은 자, 안사이난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쇠망하게 됐고 4번 밑줄 그을까요? 무슨 난? 황소이난. 자, 지금까지 배웠었던 농민반란을 한 번만 우리 되짚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진나라 때 뭐 있었습니까? 진승과 오광의 난. 자, 한나라 때는 자, 뭐가 있었죠? 황건적의 난. 그죠? 자, 그다음에 수나라는 농민반란이 있긴 했지만 명칭이 따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외울 건 없고요. 당나라 때 자, 보이나요? 황소의 난. 황건적의 난, 황소의 난. 구분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은 한나라 말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자, 안사이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자, 도식이 보일 겁니다. 그래프 옆에 안사이난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별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인구의 급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것도 자,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파생시켜 볼게요. 변홍사가 2년 3모작, 자, 2년 3모작에다가 옆에다가 vs 하시고요. 자, 뭘 갈 거냐면 일단 2년 3모작이라는 거하고 말 그대로 뭡니까? 2년 동안 몇 가지? 3가지. 그럼 2모작은요? 자, 2모작은요? 1년 동안 2가지. 어느 쪽이 더 발전된 겁니까? 얘는 2년 동안 3가지고 얘는 1년에 2가지니까. 그럼 얘가 더 발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송나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기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송나라. 그럼 여러분들 뭘 체크하냐면 이모작이란 단어, 이기작이란 단어. 요거 차이점은요. 이기작은 1년에 벼농사만 2번 하는 게 이기작이고 요거는 1년에 다른 작물 2가지를 하나의 땅에다가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리와 벼 이런 식으로 다른 작물 2가지. 요거는 벼농사 2번. 어쨌든 이모작이 됐건 이기작이 됐건 둘 다 어느 나라? 송나라 때입니다. 10세기 이후에 송나라. 그 다음에 상품작물에서요. 차재배 확대, 목화재배. 목화재배에다가 몇 찍을게요. 목화재배에서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목화가
전국적으로 자 재배된 시점이 언제냐? 요걸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목화의 전국적 재배는 언제라? 원나라 때입니다. 알았지? 자, 목화의 전국적 재배는 언제라고요? 원나라 때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밑에 동업조합가입니다. 동업조에 가게 되면은 행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보이나요? 행. 서양사에서 우리가 길드를 배울 건데요. 이 길드에도 상인들의 길드가 있고 수공업자들의 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냐면 상인 길드가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수공업자 길드가 만들어져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이라 불려지는 상인들의 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이라고 먼저 쓸까요? 당나라 때 행이라 불려지는 상인들의 조합. 이게 뭐라고요?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가게 되면 행이라는 이 상인들의 조합은 그대로 오고요. 그대로 오고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어떤 게? 작. 그러면 이 행이라는 건 상인들의 조합이고 작은 수공업자 조합인데 송나라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제가 나오냐면 행, 작, 행과 작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라고요? 송나라. 자, 이 작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 누구들의 조합? 수공업자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공업이 송나라 때 당나라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 사용이 뭐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화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철과 도자기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됐고 그 결과 수공업자들이 자, 조합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요. 공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소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공업자, 그러니까 상인 따로 수공업자 따로 이게 아니라 상공업자들의 조합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관이 중요한데요. 이 회관은 같을 동자, 고향, 향자,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조합. 이거를 우리가 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이라는 단어만 뜨면 당나라, 행, 작으로 뜨면 송나라, 공소와 회관 이게 뜨면 어디? 명청시대입니다. 명청시대입니다. 그런데 청나라에만 보이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을 뭐라 불렀죠? 행. 그래서 뭐라? 공행. 이 공행은요. 청나라에서만 보입니다. 얘는 뭐냐면 꽝저우황. 이 청나라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청나라의 전성기의 황제 중에 누가 있었냐면 걸룡제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그 걸룡제라는 황제가 18세기에 걸룡제가 서양인들과의 무역을 통제해요.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야 서양인들아 니네 우리 중국하고 무역하고 싶어? 그럼 우리 중국하고 무역하려면 무조건 어디로만 와라? 꽝저우황으로만 와라. 그리고 아무하고나 무역하지 말고 공행하고만 무역해라 라고 통제했었던 게 바로 공행무역. 청나라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거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조합을 정리하지 않을 거고 지금 정리된 거 미리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죠? 자, 밑에 비전이라는 거 보이나요? 비전 밑 찍어볼까요? 이 비전은 아까 제가 화폐를 따로 적어서 춘추전국시대 앞에 강의에서 오수전을 설명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네요. 그죠? 뭐냐면 춘추전국시대에는 나라별로 화폐가 다르다. 명도전, 진나라 때 반량전, 한나라 때 오수전, 그리고 당나라 때 비전이라는 약수 어음이 쓰였죠. 그리고 송나라 때 교자와 해작, 원나라 때 교초, 명나라 때 보초. 그랬다가 명나라 말기에 은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 비전 밑줄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대외무역에서는 이제 거기에 시박사라는 거, 자,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 삼성육부의 도식이 보일 거고요. 쭉 내려가게 되면은 절도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별표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박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갑시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훈구학이 자, 유행을 했는데 이 훈구학이란 유학은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죠? 한나라 때부터. 근데 완성된 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밑줄 그시고요. 공영달의 오경정의. 그럼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5가지 경전에다가 정의를 내렸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 훈구학이 집대성되었다. 훈구학이 완성되었다라는 어떤 그 의의가 있겠지만 한계점은요. 5가지 경전에다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즉 학문의 회귀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거까지. 그 다음에 자 불교에서는 자 현장법사가 볼 거고요. 의정이 볼 건데 현장법사 별표할까요? 앞에서 제가 승려 이름 자 5명을 정리해 줄 때 한번 이미 나왔었는데 현장법사와 관련된 거는
이 현장법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유기에서 나오는 그 삼장법사거든요. 근데 선생님 현장이에요? 현장법사예요. 시험에 현장으로 나와요. 삼장법사라는 칭호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경, 교단에서의 가르침, 율. 그럼 부처님 가르침, 교단에서의 가르침, 경과 율. 이거에 대한 해석서, 론. 경과 율과 론.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칭호가 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삼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죠.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에 갔다 와서 대당 서역기라는 기획문을 쓰게 되죠. 책 이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인도에 갔다 오면서 많은 불교 서적들을 구해오게 되는데 그 서적들을 보관하기 위한 탑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탑? 대안탑.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은 탕구자로 11번. 탕구자로 11번에 대안탑이 보일 겁니다. 왕별표 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 불교에 선종불교와 정토종이라는 게 발달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리시면은요. 선종불교와 정토종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토종은 담난이라는 승려가 5세기에 만들었고 선종불교는 6세기에 달마선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었는데 이 종파가 당나라가 중국 불교의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 때까지 쭉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선종불교와 정토종은 당에서 송까지 쭉 유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외래종교 디귿번 발표할게요. 외래종교. 자, 외우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외래종교는 불교하고요. 크리스트교. 이 두 개를 빼면 싸그리 다 당나라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교는 언제 들어왔냐면 한나라 때. 자, 크리스트교는 언제 들어왔냐면 원나라 때.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크리스트교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외래 종교는 당나라 때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왔었던 건데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뭐냐면 파이어, 불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뭐 했다고요?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화교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니교라는 것도 들어왔고 이슬람교도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밑줄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쌤, 크리스트교 원나라 때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는 네스토리우스가 만든 건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크리스트교에서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고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정식 크리스트교가 아닌 거죠. 누구 입장으로 보면. 크리스트교 입장으로 보면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얘 입장으로 본다면 짝퉁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언제 들어온 거라고요? 원나라 들어온 거고 여기서 말하는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는 크리스트교에서 이단으로 쫓겨난 거다. 그럼 풀네임은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라고 하시면 되고 줄여서 이거를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합니다. 됐죠?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또 한자로는 경교라고도 합니다. 경교 함께 체크하시고요. 밑에 시인 이름 이백과 두보, 백거인은 몰라도 되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제가 시인 이름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림, 개무시, 글씨에서는요. 구양순이라는 사람만 밑주고 싶죠. 구양순. 문장 개무시하시고요. 당삼체 별표하겠습니다. 당삼체는요. 당나라에서 만든 뜰이 세 가지의 채색, 색깔을 입힌 도자기입니다. 오른쪽에 아까 탕구들아 11번 별표했었을 때 두 번째 사진 자료가 당삼체입니다. 낙타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도자기인데 도자기 우리가 이제 막 그 꽃병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도자기 장식품입니다. 그랬을 때 페르시아의 어떤 컬러, 색깔 문화에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될 건데 지금 낙타가 어느 쪽 보고 있죠? 왼쪽 보고 있죠? 근데 일부 그 교과서나 시험의 사진 자료에서는 낙타가 오른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쌤 이거 당삼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진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왼쪽이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삼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되었다. 예, 요거는 뭐 장안성인데 읽어보시고요. 동아시아의 문화권,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기억번. 율령, 유교, 불교, 한자를 공통 문화로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당나라 때 확립이 됩니다. 예, 그 정도. 오른쪽 페이지 탕후드라 10번은 별표는 필요 없습니다. 탕후드라 11번은 아까 별표 했고요. 탕후드라 11번 별표. 탕후드라 12번 별표. 탕후드라 13번 별표. 탕후드라 13번의 양세법은 뭐라고요? 빈부차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걷었다? 2번 걷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용조라는 시스템은요. 그 균전제에 기반을 둔 게 조용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는 빈부차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균전제에 의해서 농민들이 토지를 대부분 다 어떻게 받으니까 균등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 따로
따로 빈부차를 반영할 이유가 없죠.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옆에 국제도시 장안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거기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봅시다. 요 장안성을 모방했을 때 일본에 가면은 자 그 다음에 발해에 여러분들 자 무슨 성이 있냐면 발해에 상경성이 있잖아요. 요게 얘네 거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 거. 근데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세계사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 쪽인데 일본에 가게 되면은 자 뭐가 있었냐면 헤이조코. 자 그 다음에 헤이안고. 헤이안고 이게 장안성을 모방한 궁성인데 요거는 나라 시대. 요거는 자 무슨 시대냐면 헤이안 시대. 그래서 나라 시대와 자 헤이안 시대 각각 궁성이 헤이조코와 헤이안고인데 당나라의 무슨 성을 지금 모방했다? 장안성을 모방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트는 이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